감히 회장님께 여보? 어디서 미친 가정부가 들어와서 천박하게 굴어! 뺨을 맞았습니다. 정옥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뜨거웠습니다. 방금 현관으로 들어온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봤거든요. 27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쌌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남편이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때린 여자가 그 남편의 아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옥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27년 전 사막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 여자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걸까요?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안부 남겨주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넝쿨지에 굴러들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5시 낡은 빌라 부엌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올해 50세 정옥은 혼자 밥을 푸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에는 반찬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멸치볶음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정옥은 그 멸치볶음을 2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아들 민혁 몫을 먼저 덜어두고 남은 것을 자기 그릇에 담았어요. 숟가락으로 긁어 담아도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민혁의 결혼식이 3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전세 자금이 2천만 원이나 부족했어요. 정옥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숫자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잠시 후 정옥은 낡은 장롱 앞에 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서랍을 열자 퇴색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어요. 사진 속에는 중동 사막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1998년 봄 현준과 정옥이라고 적혀 있었죠. 글씨가 발에서 겨우 읽힐 정도였어요. 정옥은 27년째 남편 없이 살아왔습니다. 실종 신고 서류, 사망 추정 통지서. 그것이 그녀가 받은 전부였어요. 시신도 없었고 유품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막 어딘가에서 사라졌다는 통보만 남았죠.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등을 바라보았어요. 오래된 화상 흉터가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벌게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인 박 여사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떠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정호가 서울 성북동의 HJ그룹 강 회장 댁에서 입주 가정부를 구한대. 월급이 시세의 2배야. 정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식탁 위에 놓인 민혁의 청첩장 초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 석자가 눈에 박혔죠. 정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결심이 서는 순간이었어요. 면접날 아침 정옥은 서랍에서 진주 귀걸이를 꺼냈습니다. 가짜 진주였지만 남편이 준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귀에 걸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돈 많이 벌면 진짜 진주로 바꿔줄게. 정옥은 귀걸이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성북동 저택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철제 대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고 출입구 기둥에는 HJ그룹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옥은 그것을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거실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예란 53세. 강 회장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정옥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피부에 닿는 것 같았죠.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집 일이야. 이예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날이 서 있었어요. 가정부가 알아야 할 건 청소 순서뿐이에요. 알겠어요?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목소리가 작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마친 정옥은 다른 직원들을 따라 현관 앞에 섰습니다. 주인을 맞이하는 절차라고 했어요. 철제 대문이 묵직하게 열렸고 검은 세단이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어요. 키가 컸습니다. 짙은 색 코트를 입은 남자의 얼굴이 현관 불빛 아래 드러났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피부 결이 고르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정옥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에 처진 각도. 27년 전 매일 밤 마주보던 그 눈이었어요.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가 현관 계단을 올랐어요. 왼발을 아주 살짝 끌었습니다. 27년 전 현준이 오른쪽 무릎을 다친 뒤부터 생긴 걸음걸이였죠. 정옥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남자가 코트를 벗으며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 음역대, 그 특유의 호흡. 정옥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니 그 먹먹함이 서서히 경악으로 바뀌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정옥의 입술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당신 현준 씨 맞아?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찰싹. 뺨을 맞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옥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이예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정옥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인 거였어요. 감히 회장님께 여보. 이예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어디서 미친 가정부가 들어와서 천박하게 굴어. 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뺨을 감싸 쥔 채 서 있을 뿐이었죠. 현관 앞에 서 있던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트를 벗다 말고 정옥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눈이었어요. 사막에서 함께 웃던 그 눈. 매일 밤 꿈에서 만나던 그 눈.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거기엔 그리움도 놀라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 잘못 봤군. 단 한마디였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 회장은 코트를 집사에게 건네고 더 이상 정옥을 보지 않았어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정옥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주위에 고용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웅웅거렸어요. 그 순간 발밑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찻잔이 깨져 있었어요.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마 이예란이 뺨을 때릴 때 테이블에서 굴러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정옥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깨진 찻잔 파편을 손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파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손끝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피가 맺혔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핏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정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혼자 버텨오면서 올 수 있는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죠. 따라와요. 딱딱한 목소리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집사였어요. 그는 정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까딱했죠. 내 방 안내해 줄 테니까. 정옥은 피 묻은 손을 치마에 쓱 닦고 일어났습니다. 집사를 따라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 1층이었습니다. 창고들이 늘어선 어두운 복도 끝에 작은 문 하나가 있었죠.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어요. 낡은 싱글 침대 하나, 세면대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이라고는 반지하 수준의 환기창뿐이었죠. 거기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집사가 돌아서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늦으면 사모님한테 혼나는 건 내 몫이야.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정옥은 짐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나무빗 하나를 꺼냈어요. 사진은 아까 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막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녀. 정옥은 그 사진을 벽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나무빗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잡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현준 정옥. 서툴게 새긴 글씨였죠. 27년 전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직접 새겨준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현준, 정옥. 2글자씩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막에서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방금 현관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걸음걸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차가웠던 눈빛. 정옥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내가 착각한 걸까요? 27년이나 지났으니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눈매는요. 그 걸음걸이는요. 그날 밤 저택 2층 서재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를 보는 것 같았지만 눈은 글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창밖 어둠을 오래도록 응시했죠. 그의 손이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 한 뭉치가 보였어요. 그 맨 위에 1998년 사망 추정자 명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서류를 손으로 만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골방에서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이름을 입술로 되뇌었습니다. 현준 씨, 현준 씨. 27년 전과 현재가 한 지붕 아래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반쯤 알면서도 반쯤 모른 채로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8년 정옥과 현주는 신혼 3개월 차 부부였어요. 둘이 모은 돈은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월세방 보증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냉장고는 늘 텅 비어 있었고 반찬은 김치와 멸치볶음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때 현준이 소식 하나를 들고 왔어요. 중동 건설 현장 일당이 국내의 3배라는 거였습니다. 현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보, 2년만 고생하면 집 살 돈 모을 수 있어.
정옥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이었지만 그 온기가 좋았어요. 빨리 벌고 빨리 돌아와요. 우리 두 사람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피부를 태울 것 같았지만 젊은 부부에게 두려움은 없었어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했고 밤에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창문을 때려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1998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굉음이 울렸어요. 가스 폭발이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정옥은 현준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더 빨랐어요. 그 순간 정옥의 눈앞에서 현준의 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옥은 아무 생각 없이 현준을 밀었어요. 있는 힘껏요. 손등과 팔에 불이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피부가 녹아내리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현준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정옥도 의식을 잃었죠. 두 사람은 혼란 속에서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구급차가 부족해서 트럭에 환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정옥은 현지 공립병원으로, 현주는 대형 민간병원으로 분리되었죠. 같은 불길 속에서 함께 쓰러졌던 두 사람이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서로의 손을 놓은 채로요. 현주는 얼굴 왼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파편 상처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사고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뇌진탕. 현주는 사고 직전 2년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신혼생활, 아내의 얼굴, 사막에서 함께한 날들, 컨테이너 숙소에서 손잡고 잠들던 밤들. 정확히 그 2년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예란.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죠. 이예란은 며칠 전 병원에 도착한 공문 하나를 동료보다 먼저 발견했어요. 한국 재벌 가문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강씨 성의 한국인 남성 부상자를 찾으면 연락 바람. 살해금 지급. 이예란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녀는 공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브로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찾으시는 분 병실을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예란은 이미 현준의 병실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기억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현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낮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현주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면서 텅 빈 기억 속에서 그 온기에 기댔죠. 이예라는 현준의 입원 접수 서류를 직접 작성했어요. 담당 간호사라는 직책이 그녀에게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죠. 배우자라는 처음부터 공란으로 두었어요. 현준의 신분증은 사고로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죠. 이예라는 그 공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채웠습니다. 매일 밤 이예라는 현준의 병상 옆에 앉아 속삭였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줄게요. 현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텅 빈 머릿속에 이예란의 목소리만 남았으니까요. 거짓이 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본국에 연락했습니다. 재벌 가문에서 사람이 왔어요. 현주는 이예란의 손을 잡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소. 현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해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주는 알지 못했죠. 한편 공립병원에서 정옥이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손등에 화상이 욱신거렸습니다. 숨만 쉬어도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옥은 통증보다 남편이 먼저였어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요. 같이 실려온 한국인 남자요.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병원에는 한국인 남성 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옥은 태어나자마자 지역 전체 민간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몸으로요. 붕대를 감은 채 병원 접수 창구마다 서서 애원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몇 시간씩 걸어 다녔죠. 강현준이요. 한국인 남자예요. 사고 당일 이송된 분이에요.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접수 직원이 기록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환자는 접수된 적 없습니다. 정옥은 병원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죠.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요. 정옥은 대사관을 통해 간신히 여권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사막이 멀어져 갔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배 위에 두 손을 얹었어요. 그때 이미 민혁이 뱃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정옥은 실종 신고를 넣었어요.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외교부에 문의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현주는 사막 어딘가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이 없었죠. 그 사이 재벌 가문은 현준을 후계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이해라는 그 공로로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어요. 27년 동안 누려온 자리였죠. 정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옆 병원에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다는 것을. 자신을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처음부터 지워졌다는 것을요. 새벽 4시 저택의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옥이었어요. 다른 고용인들이 잠든 사이 정옥은 이미 일어나 주방을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빨아짜고 싱크대를 문지르고 가스레인지 위에 기름때를 긁어냈어요. 손끝이 얼얼해지도록 걸레를 힘껏 짰지만 멈추지 않았죠.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순서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걸레는 크기별로 개어서 선반에 올리고 세제는 라벨이 앞을 향하게 정렬했어요. 27년간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옥의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강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해란이 맞은편에 앉았죠. 정옥은 한 발짝 뒤에 서서 대기했어요. 강 회장은 반찬 하나하나를 말없이 먹었습니다. 칭찬도 없고 불평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젓가락만 움직였죠. 그때 이해란의 눈이 식탁 위를 훑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정옥 쪽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죠. 물컵 위치가 왜 이래? 정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컵은 접시 오른쪽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느 식당에서든 그렇게 세팅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정옥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란이 직접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한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물이 찰랑거리며 넘칠 뻔했죠. 다시 갖다 놔. 정옥은 조용히 물컵을 들고 위치를 바꿨어요. 이번에는 접시 왼쪽에 놓았습니다. 이해라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꼬리를 실룩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트집을 잡는 게 목적이었지 정답을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정옥은 그 무관심이 이해란의 트집보다 더 아팠어요. 27년 전 그 남자가 맞다면 어째서 저렇게 냉담할 수 있는 걸까요? 오전 10시 이해란이 거실로 정옥을 불렀습니다. 고용인 3명이 이미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해란은 정옥이 아침에 닦아놓은 창문을 손가락으로 쓱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정옥 앞에 들이밀었죠. 이게 뭐야? 먼지잖아. 정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옥은 반박하지 않았죠. 다시 해. 정옥은 다시 창문을 닦았습니다. 이해라는 또 손가락으로 문질렀어요. 그리고 또 고개를 저었죠. 다시 2번, 3번. 정옥은 묵묵히 같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팔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다른 고용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옥은 귀를 닫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옥은 몰랐어요. 이해란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는지를요. 점심 무렵 강 회장이 서재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정옥이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 올렸어요. 호박, 두부, 된장. 투박하게 썰어 넣은 재료들이었죠. 조리법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한 가지를 빼먹지 않았어요. 감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27년 전 현주는 된장찌개에 감자 넣는 걸 싫어했거든요. 감자가 풀어지면 국물이 텁텁해진다고 했었죠. 정옥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뚝배기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여다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했어요. 뼛속 깊이 스며든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걸까요?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혀끝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텅 빈 인연의 공백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밀려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형체가 잡히지 않았어요. 한참 후 강 회장은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비웠어요. 왜인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 정옥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정옥은 걸레를 내려놓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민혁이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고 있어? 힘들면 나와도 돼. 정옥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웃은 뒤 정옥은 다시 걸레를 쥐었어요. 대답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해야 할 시간이니까요. 저녁 무렵 저택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해라는 최고급 드레스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내려왔어요. 진주 목걸이가 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아까 정옥에게 소리 지르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우아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손님들을 맞았죠. 어머, 어서 오세요. 저희 집까지 와주시다니 감사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정옥은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두 얼굴을 가진 여자. 정옥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이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사업 이야기, 투자 이야기. 이해란이 옆에서 차를 따랐습니다. 그때 정옥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강 회장은 이해란을 단 한 번도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여사라고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치고는 묘하게 거리감이 있었죠. 정옥은 그 말투가 귀에 걸렸습니다. 밤 11시 저택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옥은 지하 골방으로 내려왔어요. 낮은 천장과 좁은 공간.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침대 끝에 앉아 짐 가방에서 나무빗을 꺼냈어요. 손잡이에 새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현준 정옥. 정옥은 그 빗으로 천천히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요. 한 올 한 올 천천히. 27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현준이 이 빗을 건네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빗어줄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어요. 빗질을 하는 동안만큼은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했습니다. 강 회장이 찌개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표정이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정옥은 빗질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에서 웃고 있는 젊은 현준. 그리고 식당에서 본 강 회장의 얼굴. 눈매가 똑같았어요. 걸음걸이도 목소리 음역대도. 만약 정말 그 사람이 맞다면 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해라는 그토록 자신을 경계하는 걸까요? 정옥은 아직 모든 퍼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이 저택에는 27년간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옥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 골방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어나 사진을 꺼냈어요. 사막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녀. 정옥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눈매, 콧대,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그리고 현관에서 본 강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얼굴 윤곽은 달랐습니다. 피부도 달랐죠. 하지만 눈매에 처진 각도는 똑같았어요. 왼발을 살짝 끄는 걸음걸이도요. 정옥은 사진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았어요. 확신이 섰다가도 다시 흔들렸죠. 2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변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옥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현준이 좋아하던 음식 목록. 아욱국, 묵은지, 삼겹살, 찹쌀 약식. 신혼 시절 정옥이 해줄 때마다 밥 2공기씩 비우던 그 음식들이었죠. 27년이 지나도 정옥은 그 목록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결심했어요. 확인해 보기로요. 정옥만의 방법으로.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주방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오늘 저녁 식재료 목록에 아욱 좀 추가해도 될까요? 제철이라서요. 주방장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옥은 목록에 아욱을 적어 넣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죠. 저녁 식탁에 아욱국이 올라갔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 앉아 반찬들을 둘러보다가 국그릇 앞에서 멈췄어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짧게 물었습니다. 이게 왜 올라왔지? 정옥은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그냥 제철 재료라서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주치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강 회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한 숟갈, 2숟갈.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국그릇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정옥은 그 빈 그릇을 보았어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죠.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27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현주는 아욱국을 늘 끝까지 비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해란이 외출 준비를 하느라 2층에 있었어요.
강 회장은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직접 내리려는 것 같았죠. 정옥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들어온 걸 알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손만 움직였습니다. 강 회장이 커피포트에 물을 받았어요. 그때 강 회장의 시선이 정옥의 손등에 멈췄습니다. 화상 흉터. 27년 전 불길 속에서 남편을 밀어내며 생긴 상처였죠.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짧게 물었어요. 다쳤소? 정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급히 손을 물속에 담갔어요. 그리고 자리를 피하듯 싱크대에서 물러났습니다. 강 회장은 정옥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커피포트를 들고 주방을 나갔어요. 정옥은 주방 구석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내 흉터를 봤습니다. 27년 전 그를 살리려다 생긴 흉터를요. 그런데 정옥은 몰랐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요. 저택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해라는 자신의 방에서 녹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 회장과 정옥이 주방에 단둘이 서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강 회장이 정옥의 손등을 바라보는 장면. 정옥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하는 장면. 이해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정옥의 손등 화상 흉터가 또렷하게 보였죠. 이해란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27년 전 그 사고 현장이 떠올랐어요. 그때 분명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해란은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는 눈빛이었죠. 그날 밤 정옥은 지하 골방에서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민혁아, 엄마야. 밥은 먹었어? 엄마는? 밥은 먹고 있어? 힘들면 나와도 돼. 제가 어떻게든 벌게요. 민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조금만 더 버틸게. 전세금 다 모을 때까지.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응, 밥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정옥은 웃음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한숨을 쉬더니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짐 가방을 열어 사진을 꺼냈어요. 27년 전 사막에서 찍은 그 사진. 그때는 앞날이 창창할 줄 알았어요. 2년만 고생하면 집 살 돈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저택을 나가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이해란의 트집도 차가운 눈빛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정옥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매가 맞다면, 걸음걸이가 맞다면, 아웃국을 끝까지 비우던 그 습관이 맞다면, 그이가 알아봐 줄 때까지 여기서 버티기로 했어요. 그게 정옥의 선택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죠. 정옥은 사진을 선반 위에 다시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나무빗을 꺼내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한 올 한 올 천천히.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택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하지만 이예란의 방에서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을 향한 덫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덫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도요. 다음 날 아침 저택 1층 거실에 고용인 전원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볼 수 있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정옥은 줄 맨 끝에 서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어요. 이예란이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또각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기 직전의 여유로운 미소였죠. 저 여자 앞으로 나와. 이예란의 손가락이 정옥을 정확하게 가리켰습니다. 정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려 했지만 정옥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고용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옥의 등에 꽂혔어요. 어제 주방에서 회장님과 단둘이 있었다며? 이예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가정부 주제에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야. 이예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옥과의 거리가 손 닿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이예란의 눈이 정옥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듯이요. 무릎 꿇어. 정옥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주위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뼈에 닿는 순간 뼈 깊은 곳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바닥을 응시하면서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버텨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이가 나를 알아볼 때까지 버텨야 해. 이해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늘부터 주방 담당 교체야. 저 여자는 화장실이랑 지하 청소만 해. 정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방에서 밀려나면 강 회장과 마주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이예란이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시는 회장님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그날 저녁 식탁에 아홉국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 앉아 반찬들을 둘러보았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밥을 반이나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맛이 없었거든요. 왜인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해라는 그 모습을 흘끗 보고 입꼬리를 올렸어요. 자신의 계획이 맞아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정옥은 지하 창고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선반들 사이로 오래된 상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다른 것들보다 유독 낡아 보이는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걸레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상자 위에 K, H, J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현준. 정옥의 손이 저절로 그 글자 위에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여는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낡은 작업복과 노란 안전모, 그리고 갈색 가죽 파우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파우치를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정옥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냄새. 가죽과 먼지와 사막의 모래가 뒤섞인 그 냄새.
27년 전 현준이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파우치 냄새와 똑같았어요.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가 코끝을 타고 정옥의 뇌리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27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거든요. 정옥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하지만 정옥은 몰랐습니다. 이해란이 훨씬 더 큰 덫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이해란이 고용인 전원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브로치가 없어졌어. 이해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고용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야겠어. 이해란의 시선이 천천히 정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정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가방부터 확인해. 정옥이 항의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직원 2명이 이미 정옥의 짐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가방이 열렸어요. 옷가지 사이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브로치였어요. 정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건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전 이거 만진 적도 없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해라는 콧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강 회장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란의 눈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가방에서 나왔잖아. 현행범이야. 비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강 회장의 귀에 들어갔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죠. 이해라는 초조해졌습니다. 브로치 함정이 흐지부지되자 이해라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골똘히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저 여자를 완전히 끝장내야 했어요. 이번엔 경찰까지 불러서 구속시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저택을 비웠습니다. 이해라는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걸어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27년간 반복된 일상처럼 자연스러웠죠. 수표책을 꺼내 백지 수표 한 장을 뽑았습니다. 접어서 손바닥 안에 감추고 서재를 나섰어요. 복도 CCTV를 피해 사각지대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서재 내부 CCTV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해라는 정옥이 3층 청소를 하러 올라간 사이 지하 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옥의 낡은 짐 가방을 열고 옷가지 사이에 백지 수표를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골방을 나오려는데 선반 위에 뭔가가 걸렸어요. 낡은 나무빗이었습니다. 이해라는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줄도 모른 채 서둘러 골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해라는 고용인 전원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서재 수표책에서 수표 한 장이 없어졌어. 지하 골방부터 확인해. 직원이 정옥의 가방에서 수표를 발견하는 순간 로비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이해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 정옥은 고용인 전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외쳤습니다. 전 모릅니다. 제가 왜 수표를 훔쳐요? 백지 수표가 뭔지도 몰라요. 목소리가 떨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해라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회장님 명의 수표야. 내가 뭔지 모른다고? 그게 더 웃겨. 정옥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지하 골방 쪽을 돌아보았어요. 선반 위 나무빗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치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정옥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평생 남의 것에 손 한 번 댄 적 없는 사람이 수표 절도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회장님 명의 수표가 가방에서 나왔는데 할 말 있어요? 정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수표책이 뭔지도 몰라요. 형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정옥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녀가 엄마 좀 데려가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혁이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형사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수표가 뭔지는 알겠어요. 평생 공장이랑 식당만 다닌 분이에요. 형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가방에서 나왔어요, 아드님. 민혁은 유리창 너머 정옥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장면이 경찰서 CCTV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민혁의 얼굴이요. 강 회장의 비서가 상황 보고를 올렸어요. 가정부 아들이 왔었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이 자신의 20대 사진과 판박이었습니다. 눈매, 콧대, 턱선까지.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정부 신원 전수 조사해. 조용히.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지하 창고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낡은 짐 상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정옥의 골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선반 위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막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녀. 강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바닥에 떨어진 나무빗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어요. 현준 정옥. 강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현준, 정옥. 그 두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강 회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걸까요? 강 회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에 들린 나무빗의 무게가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잡이에 새겨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현준 정옥.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사막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녀. 강 회장의 눈이 사진 속 남자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눈매, 콧대,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혀 낯선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27년 전 중동에서 사고를 당한 뒤 화상으로 인한 안면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해라는 수술 전 사진을 단 한 장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너무 처참해서 당신이 보면 충격받을 거예요 라고 했었죠. 강 회장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들린 이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수술 전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저게 내 얼굴이었구나. 강 회장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2년의 기억 공백 너머에서 무언가가 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형체는 잡히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옆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사진과 나무빗을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은 서재에서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표절도 사건 보고서였어요. 강 회장은 서류를 읽다가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수표책은 서재 안에 있었어요. 잠긴 서랍 안에요. 가정부가 서재에 들어오더라도 열쇠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서재 열쇠는 자신과 이해란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서재 책상 아래 설치된 내부 CCTV 녹화 장치를 켰습니다. 이해란도 모르는 장치였어요. 회사 기밀 서류를 다루는 습관 때문에 몇 년 전 비밀리에 설치해둔 것이었죠. 녹화본을 며칠 전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 이해란이 있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서랍을 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표책을 꺼내 백지 수표 한 장을 뽑아 접는 동작까지 또렷했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 해온 일처럼 능숙했죠. 강 회장은 영상을 일시 정지했어요. 화면 속 이해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27년간 자신의 곁에서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해온 여자. 그 여자가 지금 가정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수표를 훔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치 수표책 사용 내역 전부 뽑아와. 비서를 불러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법인 계좌 이상 거래도 같이. 며칠 후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해란 명의로 우회된 비자금 흐름이 수십 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27년간 조금씩 들키지 않을 만큼만 빼돌린 흔적들이었어요. 금액을 합산하니 수십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덮으며 눈을 감았어요. 27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를 통해 1998년 중동 현지 병원 기록을 추가로 입수했어요. 민간병원 입원 기록 원본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강현준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대신 이해란의 필체로 적힌 가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해란이 입원 접수를 담당하면서 처음부터 자신의 실명 대신 다른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27년 전 정옥이 그 병원 복도를 헤매며 남편을 찾아다녔을 때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처음부터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비서가 추가로 확보한 서류에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해란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 원본과 사본의 필체가 달랐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사본은 이해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조작이었던 겁니다. 강 회장은 이해란이 준 결혼 전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했던 그 사진들. 배경 건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사진의 배경이 중동 건물이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7년간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어요. 강 회장은 비서를 통해
가문 법무팀에 1998년 내부 서류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신원을 강씨 가문 사생아로 등록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기존 혼인 기록은 가문의 힘으로 처음부터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란 혼자 한 일이 아니었어요. 가문 전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서류를 덮으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픔보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뜨거웠어요.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경찰서에서 민혁이 남긴 음료컵의 검체를 수거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기관에 자신과 민혁의 검체를 비밀 의뢰했습니다. 수일이 지났어요. 비서가 봉투 하나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27년간의 의문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거든요. 결과지를 펼쳤어요. 99.97% 부자 일치. 강 회장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그 종이를 내려놓지 못한 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었구나. 그 청년이 내 아들이었어. 강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27년간 모르고 살았던 아들. 27년간 홀로 아들을 키워온 아내. 그 시간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강 회장은 2층 복도를 지나다 이해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 빨리 정리해야겠어. 이해란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 해외 쪽으로 처리할 수 있어? 동남아든 어디든 상관없어.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 강 회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계단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순간 바로 잡아. 아들이 데리러 올 테니까 그 전에 움직여야 해. 이해라는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직접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시만 내리면 됐거든요. 강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27년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믿어온 여자. 헌신적인 아내라고 믿어온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진짜 아내를 해외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돌아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나무빛, 흑백 사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병원 기록, 비자금 서류, 가문 법무팀 서류. 6가지를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27년간의 거짓이 모두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다음 날 오후 이해란이 지하 골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옥은 좁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절도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건 아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석방된 것뿐이었죠. 정옥은 자신을 증명할 서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해란이 골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옥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내일 새벽에 특별 파견 업무가 생겼어. 이해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짐 싸서 새벽 4시까지 정문 앞에 나와 있어. 늦으면 안 돼.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별 파견이라니요. 이 시간에 새벽에.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도 혐의가 아직 살아있었고 저항하면 더 큰 화를 부를 것 같았거든요. 이예란이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핸드폰은 두고 가. 파견지에서 새 걸 줄 테니까. 정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가라고요. 민혁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예란이 나간 후 정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파견이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예란이 자신을 어디론가 보내려 한다는 것을.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혁에게 문자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헤맸어요. 민혁아, 엄마가 이상한데 끌려가는 것 같아. 주소는 성북동.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골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예란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들어왔어요. 정옥이 핸드폰을 쥐고 있는 걸 보더니 다가와 손목을 잡았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정옥은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직원이 손가락을 하나하나 벌려 빼앗아갔습니다. 문자는 전송되지 않았어요. 정옥은 처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27년간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가면서도 식당에서 손님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혁에게 전세금도 못 줬다.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아들 결혼식 전세금 2천만 원. 그것 때문에 이 저택에 들어왔는데 결국 한 푼도 못 모았어요.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생만 시킨 것 같았어요. 정옥은 고개를 들어 선반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해요? 정옥은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한 번도 알아봐 주지 못하고. 그 밤 이예란은 평소와 다름없이 강 회장의 방을 찾았습니다. 내일 일정 확인하세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완벽한 태어남이었습니다. 27년간 연기해온 아내 역할 그대로였죠. 강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며 이예란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예란은 그 눈빛의 의미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거든요. 이예란이 방을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연결했습니다. 오늘 밤 이씨 측 브로커 차량 동선 전부 파악해.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경찰에 미리 연락해둬. 새벽에 움직일 거야. 한편 민혁은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전화를 놓치는 법이 없었거든요. 민혁의 가슴이 점점 조여왔어요. 새벽 3시 민혁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저택 주소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처음 면접 보러 갈 때 알려줬거든요. 민혁은 차를 몰아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 2명이 길을 막았어요. 새벽에 뭔 일이십니까? 민혁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정옥 씨요. 연락이 안 돼서요. 경비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에 면회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민혁은 다급해졌어요.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에 사람이 납치당하고 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민혁은 소리쳤어요. 경비원들이 비웃으며 민혁의 팔을 잡았어요. 미친 사람인가?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민혁은 발버둥쳤지만 제지당했습니다. 정문 너머로 저택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택 안쪽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옥은 그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정옥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정옥은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빨리 타. 남자 중 하나가 차 문을 열며 말했어요. 정옥은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보았습니다. 27년 만에 찾아온 남편의 집. 한 번도 알아봐주지 못한 채 끝나는구나.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전체 조명이 한꺼번에 켜졌어요. 대낮처럼 환해진 마당. 남자들이 당황해서 손을 놓았습니다. 동시에 저택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신호를 받고 경비에게 문을 열도록 지시한 것이었어요. 민혁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달렸어요. 엄마. 정옥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혁이 달려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정옥은 아들의 품에 안긴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27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택 현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정옥과 민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27년 전 사막에서 웃던 젊은 남자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 저택 마당의 조명이 환하게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앞에 서 있는 정옥을요. 브로커 직원들이 정옥의 팔을 잡고 차 쪽으로 끌고 가던 중이었어요. 정옥은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디 데려가려 했소. 물음표가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낮게 깔렸어요. 브로커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사방에서 경찰이 진입했어요. 강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정옥에게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27년이라는 시간이 그 발걸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민혁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강 회장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정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 회장의 눈도 흔들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강 회장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옥의 손등이었어요. 붕대도 없이 드러난 낡은 화상 흉터.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진 채 27년을 버텨온 상처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그 흉터를 감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불길이 밀려왔습니다. 사막의 불길. 폭발하던 컨테이너. 시뻘건 화염이 눈앞을 삼키던 순간 누군가 자신을 밀어내던 두 손이 보였어요. 손등에 불이 붙으면서도 옷자락에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손. 여보, 나가요. 빨리 나가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7년 동안 텅 비어있던 인연의 공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혼 첫날 밤 좁은 컨테이너 숙소에서 정옥이 웃던 얼굴이 보였어요. 에어컨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하던 그 얼굴. 밤마다 손을 꼭 잡고 잠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옥의 손이 유난히 작고 따뜻했어요. 여보, 모래바람 소리 들려요? 정옥이 새벽에 눈을 뜨며 물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응, 들려. 근데 왜? 이상하게 이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정옥이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빛나던 그 미소. 강 회장은 정옥의 손을 꼭 쥐며 말했었습니다. 당신 손이 따뜻해서 좋아. 평생 이 손 잡고 살고 싶어. 그 기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7년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정옥의 손등을 잡은 채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기억났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 기억났어요. 당신 얼굴이, 당신 목소리가, 컨테이너 숙소에서 손잡고 잠들던 밤이요. 모래바람 소리 들으면서 당신이 웃었잖소. 손이 따뜻하다고, 평생 잡고 살고 싶다고 내가 말했잖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이제야 보여요. 27년이 지나서야. 내가 왜 이제야. 강 회장은 정옥의 손등 흉터에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 흉터 위로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 27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이 손이 불에 타면서도 나를 밀어냈구나. 그런데 나는 27년 동안 이 손을 몰라봤어. 강 회장은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정옥의 손등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정옥의 두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정옥을 데리고 저택 거실로 들어갔어요. 민혁이 뒤를 따랐습니다. 저택 고용인 전원이 긴장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해란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채였어요. 소란에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정옥을 보았어요. 그리고 정옥의 손을 잡고 있는 강 회장을 보았습니다. 이해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소리를 지르려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먼저였어요. 이해란의 뺨을 정확히 후려쳤습니다. 몇 주 전 정옥이 맞은 것과 똑같은 자리였어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고용인들이 숨을 멈췄어요. 감히 내 아내를 팔아넘기려 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27년을 날 속였어. 27년 동안. 이해란이 비틀거리며 난간을 잡았어요. 뺨이 새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러다 눈에 불을 켜며 소리쳤어요. 당신을 회장 자리에 앉힌 건 나야.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사막 모래 속에 묻혔어. 강 회장은 이해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정옥의 손등 화상 흉터에 머물렀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내 목숨 구해준 건 저 사람 손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고용인 중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해란이 1998년 작성한 허위 진술서, 혼인관계 말소 서류, 신분 세탁 증거. 그것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이해란의 발 앞에 흩어졌어요. 이해란이 그것을 내려다보다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내가 27년을. 강 회장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해란은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갔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고용인 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옥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그룹 회장이 저택의 모든 직원들 앞에서 입주가정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옥의 손등 화상 흉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마를 가만히 가져다 댔어요. 뜨거운 눈물이 정옥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하오. 27년을 혼자 살게 해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손이 나를 살렸는데 나는 이 손을 27년 동안 몰라봤소. 용서해 주오. 정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고개를 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27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정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린 손 사이로 오열이 새어나왔어요. 고용인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민혁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로. 턱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나 민혁을 향해 돌아섰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같았어요. 27년 전 강 회장의 얼굴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으려 했지만 터졌습니다. 27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태어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강 회장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민혁 앞에서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맞소. 다 내 탓이오. 벌 받아 마땅하오. 민혁의 입술이 무너졌어요. 터지듯 오열하며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손이 떨렸어요. 강 회장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두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정옥은 그 장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7년 동안 아들에게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아빠는 하늘에 있어라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 말을 하면서 돌아서서 혼자 울었던 밤들이.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나 정옥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옥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어요. 세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7년 만에 가족이 되었어요. 경찰차 안에서 이해란이 창문 너머로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고용인들도 울고 있었어요. 27년간 이해란이 지배하던 공간이 지금은 눈물과 화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해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경찰차가 출발하는 순간 이해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27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해란 구속 직후 강 회장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통해 사기, 신분 위조, 인신매매 미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이끌어냈습니다. 27년간 횡령된 비자금도 전액 법적으로 회수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옥은 저택 주방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가정부 앞치마가 아니라 편안한 가디건을 걸친 차림이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집주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정옥은 냄비 앞에서 아욱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아욱 줄기를 썰어 넣고 된장을 풀었어요. 27년 전 현준에게 끓여주던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주방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문틀에 기댄 채 정옥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아욱국을 끓이는 정옥의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27년 전에도 저랬구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강 회장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옥이 국그릇을 들고 돌아섰어요. 강 회장 앞에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강 회장이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떠먹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전 컨테이너 숙소에서 먹던 그 맛이었어요. 정옥은 맞은편에 앉아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27년 전 사막보다 따뜻했어요. 한편 구치소 독방에서 이해란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HJ그룹의 안주인 정옥 여사, 첫 자선 행사 개최.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렀습니다. 이해란은 리모컨을 집어들다 멈췄어요. 화면 속 정옥은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아하고 당당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강 회장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이해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2개월 후 민혁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정옥은 침실에서 장롱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접어둔 낡은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27년 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입던 옷이었어요. 정옥은 그 옷을 꺼내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살짝 날렸어요. 정옥은 그 옷을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대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며칠 전 강 회장이 조용히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27년 전에 약속했잖소. 강 회장이 그때 그렇게 말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벌면 진짜 진주 사준다고. 그래서 사막까지 간 거잖소. 27년 늦었지만 이제야 지키오. 정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컨테이너 숙소에서 현준이 정옥의 귀를 만지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진짜 진주 달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약속을 27년이 지나서야 지킨 거였어요. 정옥은 귀걸이를 꺼내 귀에 달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진주가 반짝였어요. 27년 늦은 약속이었지만 그래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7년 전보다 주름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민혁이 정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민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옥이 들어오자 민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옥은 아들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조금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민혁이 정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지?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27살 어른이 된 아들이지만 정옥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이 같았어요. 정옥이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럼. 말은 짧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개졌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혁은 그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장 문이 열렸어요. 민혁이 홀로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옥은 하객석 앞줄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들의 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이 신부 앞에 서는 순간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7년간 혼자 키운 아들이 결혼하는 날, 그 옆에 남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움직였어요. 정옥의 손 위에 살며시 얹혔습니다. 정옥의 손등 화상 흉터 위를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말없이 정옥은 그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출국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강 회장과 정옥, 민혁과 며느리. 전광판에 목적지가 떠 있었습니다. 중동 사막 투어. 27년 전 못다한 신혼여행이었어요. 이번엔 아들과 며느리까지 넷이서 함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정옥은 창가에 앉아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어요.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더 뜨거웠던 세월이 눈꺼풀 뒤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정옥은 눈을 감은 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27년 전 그 밤 컨테이너 숙소에서 잡았던 손과 똑같았습니다. 당신 손이 따뜻해서 좋아. 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27년 전에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정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창밖으로 구름 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27년의 사막을 건너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하늘 아래 있었어요. 송나라 대문호 소동파는 적벽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한순간이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나는 다음이 없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 같지만 진심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오늘 사연 속 정옥도 그랬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손등에 남은 흉터 하나가 결국 모든 진실을 깨웠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손이 27년이 지나서야 다시 잡혔어요. 살다 보면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지킨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